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유럽연합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작년 12월에 그 러시아 동결 자산 그 수익을 활용한다는 얘기를 그때 이제 해서 원칙으로 합의를 했고, 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거를 전후 재건 쪽에 쓰는 쪽으로 이렇게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어제부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그 우크라이나 전장이 지금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가 좀 열세에 몰리는 그런 걸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후 재건보다는 부족한 무기 지원에 쓰는 걸로 그렇게 급선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앞서서 기자들한테 그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그 무기 구입에 쓰는 게 어떠냐고 회원국들한테 그런 제안하는 그런 제안서를 보냈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유럽연합 이사회가 어제 열렸는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그 보렐 그 대표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 수익이 연간 많게는 한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4조 4천억 원 정도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를 유럽 평화기금으로 보내서 이체해가지고 그걸로 무기를 사서 보내주자는 그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네. 지금 소식통 얘기는 신속하게 승인이 이루어지면 7월쯤에서 첫 번째 그 수익 이전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90%는 지원용 무기 구입이고 나머지 10%도 계획이 있는 겁니다. 10%는 네. 이제 우크라이나 방산 역량 같은 거를 이제 활용하니까 주로 그 무기 쪽으로 그 네. 군사 그 방산 쪽으로 이렇게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좀 급선회한다고 할까요? 좀 바꾸는 건 지난 12월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다 인식하는 그렇죠. 거겠죠. 여기에서 지금 그 유럽 연합 고위 당국자 얘기는 네.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자기들은 판단한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중앙은행 그 동결 자산 자체를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유럽연합 그 금융기관들이 활용을 해서 생긴 수익을 쓰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법적 문제가 없다. 그래 얘기를 하는데, 네. 글쎄요. 그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이게 남의 재산을 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생겼는데 그걸 쓰는데 저쪽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글쎄 논란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겁니까? 이 양이요. 아시다시피 네. 지금 그 G7하고 유럽연합하고 호주가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게 지금 한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375조 원 정도, 2,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그렇게 추산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근 70% 정도, 한 근 2천억 달러 정도가 지금 유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27년까지 이런 그 발생하는 수익이 한 200억, 많게는 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29조 원 정도가 될 것 같다는 그런 관측입니다. 네. 그럼 승인이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7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계획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이게 그 유럽연합 그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좀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녹록치가 않다는 관측입니다. 네. 지금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렇게 멋대로 쓰면은 이게 법적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럽에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겠느냐, 그런 나쁜 선례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회의적인 입장을 쭉 번여온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헝가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유대를 맺어왔기 때문에 헝가리가 계속 지금 그동안에 러시아를 이렇게 뭐 제재하거나 이렇게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어깃장을 부려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EU 당국자 얘기도 정상회의에서 그래 그 문제 한번 우리가 논의를 계속 해봅시다 하는 그 정도의 그 공감대만 돼도 상당한 진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네. 만장일치까지는 섣불리 좀 빠른 시간 내에 기대하기 어렵고 일단 논의만 돼도 상당한 진전이다. 이렇게 지금 있군요. 오늘 네. 새벽에 그 러시아 외무부 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제법 위반이고 약탈 절도 행위다. 가만 안 있겠다. 이제 러시아 내에도 서방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하는데 자산 초유의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동결해서 이거를 자기들 뜻대로 쓴다는 건 남의 돈을 그렇죠. 다른 그런 거죠. 나라의 예. 그러니까 이게 자산을 이제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볼 문제고요. 뭐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의견들과요. 다음 얘기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5억 유로 규모의 무기와 장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그저께 독일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 한 50개국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 회의에 앞서서 독일 국방장관이 독일군이 갖고 있는 탄약하고 뭐 장갑차 같은 것 해서 한 5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7,300억 원어치 그 군장비를 추가로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군이 탄약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유럽연합이 급하게 한 80만 발 정도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곧 이제 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 독일은 보니까 독일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한 7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0조 한 2천억 원 정도를 줬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합치면은 한 280억 유로, 40조 한 7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그 군사적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어떤 지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받아온 부분이 있네요. 그 타우러스라고 장거리 네. 순항 미사일 네.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 달라고 했는데 독일 내에서도 이거 연정 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의견이 많이 엇갈렸는데 숄츠 총리가 안 된다 계속 딴지를 걸었거든요. 이제 여기 대해서 지금 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서방들이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숄츠가 그저께 베를린에서 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런 논쟁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지금 신중하게 하자는 걸 가지고 마치 뭐 이렇게 주저하는 것처럼 깎아내리는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50여 개국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논의한 이 자리, 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그 미국도 지금 뭐 계속 이제 사실 지금 미국은 지금 공화당 때문에 의회에서 그 추가 지원에 대해서 계속 지금 뭐 이게 이제 그 예산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연계돼 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스틴 국방장관이 어제 회의에 앞서서 우크라이나가 잘못되면 이거는 서방 안보 전체에 위험이 되는 거다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실패하도록 절대 놔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뭐 러시아군이 지금 3년 동안 전쟁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계속 지원해 준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돈이 좀 말라 있는 상태죠. 자, 유가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유가의 상방을 조금 더 높게 봐야 된다.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네. 조금 빠졌죠. 그래서 한 81달러 후반대로 되는데 지금 그 블룸버그가 네. 스위스에 있는 그 글로벌 원유 거래 업체 군버르 그쪽 그 리서치 책임자 분석을 인용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오펙 플러스가 지금 이제 추가 감산을 연장을 했죠. 2분기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더 연장을 안 해도 한 3분기쯤 되면은 유가가 지금 배럴당 많게는 한 90달러까지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2분기 이후 감산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추이를 봐서. 그럴 경우에는 유가가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뛸 거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도 어떤 공급단의 이슈들로 인해서 좀 그렇죠. 유가가 최근에 뛰고 있는 건데 사람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한 겁니까? 이 사람 얘기는 지금 네. 그 유가가 한 80달러대를 유지를 하는 게 네. 나름 그 전쟁 격화에도 공급량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를 최소한 80달러대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이른바 스윙 프로듀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지정학적 위험이 지금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 공급망 유지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급등할 위험이 있다는 그런 분석이 또 다른 그 다국적 원자재 중재업체 트라피구라 쪽에서도 나왔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인가요? 분석하고 있는. 그렇죠. 그게 네. 가장 큰 거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구리를 포함한 그 원자재 가격 강세.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중국이 지금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또
석유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그동안 이제 비어 있는 그 탱크를 채우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석유 소유가 올해 하루 한 70만 배럴 정도 늘어날 것 같다는. 그래서 전 세계 수요 증가분의 한 절반가량을 중국이 또 흡수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중국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분분하죠. 일각에서는 최근에 뭐 산업 생산 지표라든가 지표가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수요 증가 쪽을 예측하는 그래서 쪽도 있는 원유 것 같아요. 그 딜러들 얘기는요. 네. 지금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라는 게 워낙 또 이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그 화석 연료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을 동시에 적절하게 보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중국과 이란 이런 나라들이 이 미국의 수자원 시설을 사이버 공격하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인가요? 어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하고 미국 환경보호청장이 네. 그 이제 그저께군요. 미국 50개 주지사한테 공개서를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됐는데 보니까 최근에 중국하고 이란 같은 이제 적국들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미국 상하수도 핵심 설비에 계속 사이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긴급 회의를 합시다. 이렇게 그 화상 회의를 소집을 했다는 겁니다. 고위 당국자들이 경고를 했다. 이런 네. 얘기군요. 네.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이 회의에서는? 이게 지금 이 식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은 이게 지역사회에 더 나아가서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사이버 공격 2건의 사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연계됐다 이렇게 미국이 지적을 한 건데요. 이게 또 그 상하수 시설을 통제하는 그 시스템을 한때 이렇게 무력화시킨 모양입니다. 또 어떤 일이? 그리고 또 있었나요? 중국 정부가 후원한다고 미국이 밝힌 사이버 단체 볼트 타이푼이라는 데도 역시 식수를 포함한 다수 핵심 기반 시설 정보기술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는 게 백악관 쪽 주장입니다. 그 백악관은 지금 특히 이런 그 중국 쪽 이런 그 사이버 공격 그 양태가 그 통상적인 사이버 침투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판단하기에는 미중 간의 갈등이 심각하니까 어떤 군사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테스트해보는 것 같다. 그런 그 지적도 합니다. 서로 경계하고 뭐 공격을 한다고 주장하고 뭐 이런 분야가 이 물 분야도 있군요. 이건 처음 알았는데 식수까지도 굉장히 좀 광범위하다. 군사뿐만 아니라 점점 이렇게 민간 부문으로 자꾸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해볼까요? 공기질 최악 100대 도시 중에서 아시아가 이렇게 많습니까? 99곳이라고요? 99곳? 글로벌 그 대기질을 네. 분석하는 업체가 IQ 에어라는 데가 그저께 이제 그 세계 공기질 보고서 가장 최근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13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그 전 세계 100개 도시 가운데 99개가 아시아. 그 중에서 네. 89개가 또 인도입니다. 83군데네요. 네네. 어느 정도나 안 좋은 겁니까? 뭔가 좀 어려운 수치긴 한데 수치로 좀 보면요. 이게 뭐 굉장히 뭐 전문적인 네네. 용어가 많은데요. 네. 다 빼버리고 지금 보니까 이 이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에 비해서 방글라데시가 제일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16배.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도는 정말 뭐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상태인데 인도에서 제일 나쁜 것 작년 기준인데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 23배를 초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인도 13억 인구의 96%가 평균적으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 7배가 넘는 그런 탁한 공기를 마시고 산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시아가 이렇게 좀 안 좋고 특히나 인도의 도시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북미 유럽에 대한 분석도 나왔나 봅니다. 이게 이제 청정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섬나라들입니다.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섬나라들이 청정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뭐 아시아는 뭐 가장 나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중국 얘기예요. 공개하면. 근데 중국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아니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네. 그 미국하고 유럽 같은 데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거기는 뭐 대체로 나쁘지 않은데 캐나다 산불 기억하시죠? 엄청났죠. 그것 때문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전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나빠졌습니다. 미국도 연기가 넘어와가지고 그래도 뭐 아시아에 비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걸로 돼 있고요. 네. 중국 이 대기는 우리하고도 직결되는 거죠. 보고서 보면은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작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그 기준치의 한 6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한 6%가량 더 나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2018년 이후에 중국도 나름 그 환경 그 개선 노력을 해가지고 한 4년 연속 조금씩 나아지다가 작년에 다시 또 악화되는 쪽으로 또 반전됐다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로 경제 활동이 좀 위축된 영향도 있지 않았나 싶고 다시 재개가 그렇죠. 되면서 조금 더 오염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니까 네. 세계 그 보건기구 기준치 한 4배 정도 그 한 해 전보다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일본도 더 나빠진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도 일본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좀 공기가 더 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조사한 기관 책임자는 CNN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 오염이라는 게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통상 오염이 심한 국가에서는 수명이 길게는 한 6년가량 단축되고 그리고 살아있어도 굉장히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네. 그럼요. 관련돼서 이 환경과 관련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환경하면은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부분이 많지만 이제는 빌딩하고도 좀 연관이 되나 봅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실까요? 예, 이제는 뭐 그 월가 쪽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분야로 자꾸 그 환경 문제가 자꾸 확산이 됩니다. 네. 로이터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 존스 랭 라살이라는 그 글로벌 종합부동산 서비스 기관이죠. 여기서 분석을 했는데 그 친환경 저탄소 빌딩 수요가 앞으로 한 2년 정도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갑자기 확 폭발하는 거죠. 폭발적으로. 네. 친환경 저탄소 빌딩이라고 하면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거든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건지도 그러니까 좀 뭐 궁금하고. 이제 글쎄요, 이걸 뭐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면에서? 있죠. 네. 이제 그 기준이 지금 보면은 이제 파리 기후 협약 실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UN 뭐 글로벌 컴팩트라든가 세계 자연기금 같은 데서 이제 과학적으로 만든 게 하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이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한 이른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이걸 친환경 빌딩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기 전 세계에서 한 근 8,000개 기업이 지금 가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넷 제로를 달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게 의무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탄소 빌딩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입을 하면요. 네. 가입하고 나서 2년 안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여기 승인을 받고 그걸 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공급이 그만큼 이게 빌딩이라는 게 그리고 그걸 저탄소 친환경으로 만든다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신축도 물론이지만 이걸 또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 이쪽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2030년까지 공급이 수요의 한 30%밖에 충당을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리고 보니까 런던 같은 데도 그렇고 파리, 뉴욕도 지금 전부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5년이 지나면은 지금 있는 빌딩의 한 4분의 1 정도가 쓸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이거는 이제 상용 부동산 그 움직임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이제는 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그런 뭐 나 몰래 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단순히 빌딩들도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 뉴스를 보니까 공급과 수요가 굉장히 지금 좀 네.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 뭐 임대 시장에도 좀 가격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밀하게 좀 쫓아가 보겠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우디가 인공지능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는 소식 들리네요. 또 규모가 엄청나겠죠. 사우디가 이제 최근에 이제 탈석유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뉴욕 타임스가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 400억 달러, 53조 한 그 6천억 원 정도 인공지능 펀드 조성을 좀 추진한다는 겁니다. 네. 사우디 국부펀드 관계자들이 최근 몇 주 동안에 미국 벤처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위츠를 비롯한 미국 금융사 그 경영진하고 접촉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야드에 사무소도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펀드를 조성하게 되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쓸 거냐? 그쵸. 이를테면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사우디가 자체로 AI 그런 업체를 만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게 버거우면은 이미 있는 반도체 업체라든가 데이터 센터 같은데 자기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네. 협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뉴욕 타임스는 사우디가 이렇게 나서기는 했는데 과거에도 사우디가 좀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2016년에 우버 한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한 7천억 원 투자했다가 별 재미를 못 봤고 소프트뱅크가 그 IT 그 비전 펀드라는 거에도 한 1,000억 달러 정도 조성하는데 450억 달러를 넣었는데 역시 별 재미를 못 하고 그냥 뒤로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저는 사우디도 그렇고 이 호로위츠 이쪽 캐피탈 펀드도 뉴욕 타임스 기자가 물어보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데 AI 경쟁 참 치열합니다. 이번 AI 투자는 또 성과가 어떨지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또 운용이 될지 계속해서 소식 들어오면 또 전해주시고요. 자, 국제뉴스는 여기까지 워싱턴이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